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수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제목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듯이 비누방울하고 비누막을 가지고 그 속에 얽힌 수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이 준비를 수식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과 저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멀어지지 않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예, 예. 이 이제 연구재단에서 저의 결과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막상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려고 보니까 수학 지식의 눈덩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 연구 결과들을 뭐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점을 찍어봤더니 여러분들 화면에 보듯이 잘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찾겠어요. 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제목에서 드러난 공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게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간이 이렇습니다. 뭐, 텅 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또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공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공간을 제가 한자로 이제 찾아봤더니 공자가 비어 있다라는 거고 간자가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틈, 사이, 물론 이제 이렇게 띄어져 있는 이런 거를 공간이라고 부르고 이제 영어로는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게 어원이 넓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제게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공간. 이게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왜 이 공간에 대해서 수학자들은 알고 싶어 할까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이 공간에 대한 질문은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기원전 이전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질문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그냥 평범한 대답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 그런 어떤 좀 약간 인문학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 속의 별들, 이런 별들이 놓여 있는 이런 공간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궁금해하는 장소, 즉 공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하지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민의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네, 사실 현대 물리에서는 공간이라는 개념과 시간이라는 개념을 묶어서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사실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이해 편의를 위해서 공간과 시간은 좀 분리해서 당분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동기부여가 됐다면 이제 옛날 사람들은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관점의 변화가 있어 왔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이 바로 지구죠.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리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이런 훌륭한 분들이 사실 지구가 중심이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관찰해 보니 태양이 우리 로컬하게 지구 주변에서 태양이 중심이다라는 얘기가 시작된 게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혁명적인
얘기를 했죠. 그게 뭐 1500년 근처니까 사실 뭐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뭐 한 500년. 500년, 인류 역사에서 500년이라는 거는 굉장히 찰나에 가까운 순간이죠. 뭐 그 뒤에 갈릴레이, 뭐 브라헤, 케플러, 뉴턴 이런 분들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다. 그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수학적으로 기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관점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지구가 마치 내가 지구 위에 놓여 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아니고 내가 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지구 자체 안에서도 지구가 있는 이 우주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지구 표면 위에서도 이런 관점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콜럼버스가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그 물리적인 근거가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정도 일단 서론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일단 제가 추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이해하기 전에 조금 더 쉬운 거부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각형을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삼각형을 각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셨나요? 예, 이 삼각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려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대부분이 아마 평면 위에 여러분들이 연습장이나 뭐 노트 위에다가 뭐 자로 반듯반듯하게 삼각형을 그리셨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대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삼각형을 처음에 그려보라라고 하면 대부분은 평면에 평평한 곳에 삼각형을 그립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들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네.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 아주 재밌는 영화 내용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 나오는 내용 중에 삼각형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는 것처럼 밑변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6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라라는 게 이 영화에서 나왔는데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로 10 곱하기 6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30이라는 답을 얻은 학생은 아마 이 현재 우리 수학 교육에 길들여져 있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잘못된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그 절반, 5가 바로 높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그게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틀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문제예요. 잘못된 문제입니다. 잘못된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관점의 변화가 그 모티베이션이 사실 필요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기하학,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기하학입니다. 수학 안에서도 기하학인데 기하학이라는 것은 공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장 많이 공부하는 내용이 사실은 유클리드예요. 유클리드의 원론, 뭐 영어로는 엘러멘트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러 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책을 본 적이 없다라고 아마 얘기하시겠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의 그런 교과 과정을 거치면서 이 평면 기하라고 합니다. 그 평면 기하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습득했어요. 그리고 삼각형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평면 위에 삼각형을 그렸다. 여러분들은 평면 기하학을 잘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관점의 변화는 필요하다. 여전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물론 이제 평면 기하
평면 위에 놓인 도형들, 뭐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간은 휘어져 있습니다. 그 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처음에 받아들이기는 쉽진 않아요. 뭐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뭐 근처에만 보면 지금 당장 지금 오늘날에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조금만 벗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쳐다보면 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간은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라는 옛날 그 코미디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저 같은 수학자는 이 세상은 가까이서 보면 평평하고 멀리서 보면 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평한 것이 아니라 휘어져 있는 공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면 이제 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그 로바체프스키, 볼리아이, 가우스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리만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기하학의 한 분야를 만드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리만이라는 분은 제가 밑에 약간 그 스페이스 공간을 약간 띄우고 제가 썼는데 이분이 이제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그 기존에 이제 다른 분들도 유클리드 평면 기하학이 아닌 것을 다 제안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훨씬 더 일반적인 기하학을 제시를 한 분입니다. 리만이라는 분이. 그 분이 지금 돌이켜보면 200년, 2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휘어있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한 시간이 200년이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휘어있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게 어색하고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리만이 만든 기하학이 리만 기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공간이 놓여 있고 그 공간에 그 거리를 어떻게 잴 것인가, 거리를 재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스페이스와 메트릭이라는 이 거리,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 수학자들은 리만 다양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우주의 모델로서 하나의 모델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뭐 처음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다시 10년 뒤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데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이 10년 동안 그걸 발표하기 전에 괴로워하면서 고민했던 게 바로 이 리만 기하학입니다. 정확하게 리만 기하학은 아니고 수도 리만 기하학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 아이디어는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거리를 어떻게 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그 거리를 재는 방법에 따라서 공간이 휘어 있다라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괴로워했기 때문에 특수 상대성 이론은 평평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휘어 있는 공간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그 10년 아인슈타인도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힘들다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10년 아인슈타인의 10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리를 재는 방법은 다시 우리 평면으로 돌아가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제곱의 합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지금 여기선 빗변이지만 곡선을 잘게 쪼개 보면 이렇게 작은 선들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럼 이 작은 선들의 길이는 가로와 세로, 가로와 높이, 밑변과 높이의 제곱의 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인 철학은 이걸 일반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렵게 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쌍곡공면,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플레인이라는 공간 위에서 삼각형을 그린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과 같이 그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린 삼각형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거리를 재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은 원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체의 세상, 평면 전체의 세상이 다 있는 거예요. 무한히 지금 그 원의 둘레로 뻗어나갈 때 거리가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거리를 똑같은 생각으로 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라고 그러죠. 원의 둘레에 가까이 갈수록 가중치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거리를 재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평면에서의 거리 재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수많은 공간들, 휘어있는 공간들을 연구하는, 이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그 속에 놓여 있는 도형들, 그 공간들, 부분 공간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잡담만 하고 끝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뭐 머리 감고 샤워하고 다 그런 작업을 다 거쳤을 겁니다. 그 여러분들 중에 훌륭한 학생들은 부모님 설거지도 도와드리고, 설거지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행동, 모든 행동에 바로 이 화면에서 보는 거품이 숨어 있죠. 비누방울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누방울은 보면 얼핏 봐도 예쁘죠. 왜냐하면 동글동글합니다. 그래서 옛날 예술 작품에도 이렇게 비누방울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 잡담만 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해할 것 같아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빨대로 비누방울을 불면 아마 다 불어봤겠죠. 항상 동그란 비누방울이 생긴다라고 여러분들 굳게 믿고 있을 텐데,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진짜 매번 그러냐?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철사를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서 비눗물에 집어넣었다가 빼면 막이 하나 생기죠. 근데 그게 운이 좋아서 생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항상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비눗물은 아주 잘 만들었을 때 얘기입니다. 점성도 좀 끈끈하게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비눗물이 적게 섞이면 잘 안 만들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질문드린 이 두 가지는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17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 라그랑쥬라는 수학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주어진 테두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철사를 둥글게 이렇게 이제 시작점과 끝점을 만든 거예요. 같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 테두리를 둘러싸는 공면은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넓이가 작은 공면이 있을까? 이런 수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차원 제가 낮춰서 여러분들께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차원 버전으로 다시 질문을 해보면 두 점을 줬어요. 원래는 주어진 테두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한 차원 낮춰서, 그러니까 주어진 테두리는 1차원이죠. 그걸 한 차원 낮춘다는 얘기는 0차원이니까 0차원 점입니다. 0차원 점 두 개를 연결하는 최소 거리의 곡선, 수많은 곡선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곡선은 바로 직선이죠. 그거는 여러분들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증명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평면인 경우에는 그 두 점을 잇는 곡선은 선분이 돼야 되고, 일반적인 공간, 제가 일반적인 공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제 등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 표면 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휘어져 있는 공면 위에서 두 점을 연결하는 최소 거리 곡선은 일반적으로 좀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 거리 개념을 잘 이해해야, 그 공면 위의 거리 개념을 잘 이해해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2차원 버전으로 생각했을 때는 바로 빛이 나가는 그 경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빛은 최단 거리를 추구하니까요. 3차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여러분들이 후레쉬로 이렇게 불을 딱 비추면 빛이 곧게 쫙 나가는 것을, 밤하늘에 직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직진하는 것도 사실은 직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고 나서 공간이 휘어 있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해서 빛도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휜다라는 것을 사실 실험적으로도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빛이 움직이는 그 경로가 바로 최단 거리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1차원 버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물리학자가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플라토라는 그 벨기에의 실험 물리학자인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우리 어릴 때 다 해봤던 실험이에요. 그 철사를 둥글게 말아서 비누물에 넣었다 빼면 항상 막이 하나 얻어지더라. 그거를 이제 이 플라톤은 열심히 괴로워했습니다. 네, 이분이 워낙 실험 정신이 투철해서 그 태양을 이 당시에는 좀 약간 좀 지금처럼 이렇게 현대 기기가 없어서 눈으로 관찰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눈으로 25초 동안 깜빡이지 않고 계속 봐서 시력을 잃었어요. 이 정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태양을 이렇게 오래 쳐다보면 안 됩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분의 실험 결과를 수학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막이 생기는데 그 막들은 다 아주 부드러운 곡면이다. 이건 수학적으로 부드럽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부드럽다라고 그냥 아주 감수성 풍부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비누막은 일정한 평균 곡률을 가지고 있다. 여기 평균 곡률은 수학적 용어인데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코사인, 사인, 코사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면이 두 개가 만날 때 혹은 뭐 면이 세 개가 만날 때 이럴 때 때로는 109.5도, 때로는 120도 이 두 개의 각도 말고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각도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90도라는 각도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상황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라서 제가 뺐어요. 그래서 120도하고 109.5도 이 두 개 말고는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각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플라토라는 물리학자, 실험 물리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밝혔지만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지만 팩트는 아닙니다. 팩트라 함은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곡선의 곡률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 곡선의 곡률은 좀 어렵게 설명 안 드리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 곡선이 하나 있고 점 P가 있는데 요 점에서 원을 하나 그립니다. 원을 그리는데 어떤 원을 그리느냐? 제가 접촉하는 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접하는 원이 아니에요. 접하는 원은 여기 무수히 많습니다. 접촉하는 원이라는 거는 요 곡선과 여러분들이 2차 함수라는 개념을 배웠으면 좋겠네요. 배웠고 또 그걸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로 근사시켰을 때 가장 일치하는 그런 원을 접촉하는 원이라고 제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하는 원의 반지름의 역수, 반지름의 역수라는 것은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R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덜 휘어있다는 뜻이고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휘어있다라는, 크게 휘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납득이 가죠. 자, 그러면 난이도를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곡면의 평균 곡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점 곡면이 있고 곡면 위에 점 P가 있어요. 그러면 그 P를 지나는 수많은 곡선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데 제일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여기 그 초록색으로 표현한 이 평면 P를 지나고 P에서 수직인 평면을 제가 이렇게 그런 평면이 많으니까 무수히 많으니까 이렇게 움직여 보면 곡선을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 교집합이 생길 겁니다. 곡면과 이 평면의 교집합. 그러면 곡선이 하나 생길 건데 이 곡선에 아까 곡률은 구하는 방법, 아까 반지름, 접촉하는 원의 반지름의 역수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런 걸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곡률과 제일 작은 곡률의 평균, 그거를 제가 앞으로 평균 곡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그 비누막은 일정한 평균 곡률을 갖는다라는 그 플라토의 실험 결과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평균 곡률이 0이다. 그러면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다. 나머지 반대쪽으로 그만큼 휘어 있다. 그러니까 더해서 0이 돼야
평균이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양으로 휘어 있으면 다른 한쪽은 음으로 휘어 있다. 이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그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잘 균형 잡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109.5도, 120도라는 거는 여기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서 보듯이 면 3개가 만날 때 면 3개가 120도로 만납니다. 그 다음에 면 4개가 한 점에서 만날 때 109.5도 여기 여러분들 옆에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가 증명된 게 최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왜냐하면 1970 몇 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76년 뭐 그 근처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이죠. 네. 네, 제가 실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 해도 되는 실험인데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철사의 모양, 아까 제가 어떻게 말아도 빨대를 가지고 불어도 항상 동그랄까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그 눈으로 또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왼쪽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완전 동그란 게 아니죠. 하지만 불고 나서 그 비누 방울의 모양을 보면 항상 동그랗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둘레를 제가 이렇게 철사로 둘레를 만들어 가지고 비누물에 넣었다 빼서 비누막을 얻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항상 넣어보면 생기더라 라는 것을 저도 한번 실험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 빼면 이런 막이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비누막이라고 이제 우리 일상 용어에서는 비누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를 모양을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그 곡면들이 비누막의 일종의 형태입니다. 그 로컬한 그림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거를 강연 준비하면서 감자칩 먹다가 두 개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시 비누막을 보면 비누막은 평균 곡률이 0입니다. 일정한 그 숫자 중에서도 0이에요. 한쪽으로 뭐 100만큼 휘어 있다. 그럼 반대쪽으로도 100만큼 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휘어 있고 또 아래쪽으로 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에 감자칩 드실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도 틀림없이 그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 균형 잡히게 움직이다 보니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170년 후에 그 대답을 제시 더글라스라는 수학자가 얘기를 하고 그 그 공로로 첫 번째 필드 메달을 수상을 합니다. 그게 1936년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그 허준이 박사가 그 필드 메달을 최근에 받아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필드 메달은 1936년이었습니다. 그 문제 받았던 그 수학적인 문제가 바로 이 비누 방울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그 철사를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꼬아서 만들어 봤어요. 그거를 비누물에 넣었다 빼면 뭐 여러 가지 막을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아까 비누막이 항상 생기는가? 이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그럼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데 이제 함수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되는데 정의역이 복잡하다라는 거죠. 정의역이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그 국면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굉장히 괴로워했죠. 그래서 이 더글라스는 이 문제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원판에서 오른쪽 뭐 여러분들이 임의로 휘어 있는 저런 닫힌 곡선으로 보내주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거죠. 이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그 원판이 어떻게 잘 휘어서 그 오른쪽에 곡선을 둘레로 갖는 그런 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듯이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형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형태의 함수로 우리 문제를 이해한다면. 그래서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충분히 필드 메달을 받을 만큼 그렇게 괴로운 문제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냥 비누막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수학에서 미니멀 서피스라는 수학적인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극소 곡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어진 경계, 테두리를 둘레로 갖는 최소 넓이의 곡면을 우리가 비누막이라고 그러는데, 극소 곡면은 요거를 조금 더 완화시켜서 최소 넓이까지는 아닌데 국소적으로 로컬하게 봤을 때 최소 넓이를 갖는 그런 곡면이고, 평균 곡률이 0인 곡면, 그런 거를 우리가 미니멀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누막은 극소 곡면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제일 쉬운 게 평면입니다. 평면은 안 휘어 있으니까 평균이 0이겠죠. 당연히 0 더하기 0이 될 테니까. 그 다음 현수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목걸이, 뭐 끈 이런 걸 잡으면 이렇게 축 처지죠. 이 처지는 걸 우리가 현수선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두 점을 선을 가지고 가까이 가면 선이 더 이렇게 축 늘어질 거고, 조금 펴면 약간 팽팽해지는 그런 모양이 얻어질 건데, 그걸 이제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면 곡면이 얻어지겠죠. 그걸 우리가 현수면, 캐테노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본 모양이 색깔로 표현된 그 그림의 첫 번째고, 좀 멀리서 보면 두 번째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유명한 그 미니멀 서피스가 나선면, 헬리코이드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DNA의 그 나선 구조를 보면 이게 딱 정확하게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왼쪽 모양이고, 좀 멀리서 보면 오른쪽처럼 그렇게 층층이 겹겹이 이렇게 평면이, 멀리서 보면 평면이 이렇게 쭉 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네, 끝없이 반복되는 비누막이라는 건데, 이런 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이 하나의 이 블락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붙이면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비누막도 있다라는 거고,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타라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학자 이 당시에 대학원생이었어요. 브라질의 대학원 수학생이었는데, 그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 중에 파이나이트, 제가 지금 밑에 좀 지금부터 어렵습니다. 파이나이트 토폴로지라고 해서 요 그림을 보면 굉장히 그 모양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니까 이거는 유한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앞에서 본 이런 나선면은 이게 벨벨 꼬아져서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회전을 시켜서 펴면 결국은 평면입니다. 그리고 이 현수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죠? 딱 잘라서 펴면 얘도 평면이 되죠. 굉장히 쉬운 형태의 근본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래서 이런 끝없이 반복되는 이런 복잡한 이런 구조 말고, 그 파이나이트 토폴로지를 갖는 그런 극소 곡면은 뭐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거 그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이런 곡면을 발견을 했어요. 당시 굉장히 충격이었죠. 이 기하를 공부하는 그 대가들도 사실 이 문제를 이거밖에 없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발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생기고, 이런 예시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수학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유한한 파이나이트 토폴로지를 갖는 그 극소 곡면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여기는 헬리코이드, 아까 그 나선면에 그 손잡이를 이렇게 집어넣은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비누막의 성질 중에 뭐 어떤 경우에 존재하는가, 어떤 경우에 존재하지 않는가, 어떤 경우에 유일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제시 더글라스가 필드 메달 받을 때 그런 면이 하나 있다, 비누막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필드 메달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모양은 근본적으로 원판의 모양을 가지고 걔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휘어 있느냐, 이런 거를 따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원판이 아니고 다른 모양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사 두 개를 가지고
또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철사 3개를 가지고 그런 걸로는 비누막을 만들 수 없나? 비누막이 항상 있나? 항상 있진 않다면 어떤 상황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태평양이 비누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제가 인천에 가서 그 둥근 철사를 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바다에서 그 비누물로 된 바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둘이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그 비누물에서 철사를 꺼내면 막이 얻어질까요? 절대 안 얻어집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그 거리가 충분히 멀면 연결된 따로따로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연결된 비누막은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실험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충분히 멀면 없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제가 그냥 이런 짧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계산을 좀 복잡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유클리드 공간 아니고 비유클리드 공간에서도 다 성립한다는 것을 그냥 제가 최근에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보시면 2개를 집어넣었다 빼면 이런 2번과 같은 그 비누막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아까 앞에서 현수면과 같은 모양이 얻어집니다. 근데 제가 철사를 살짝 이렇게 움직여도 여전히 그 비누막이 터지진 않아요. 근데 제가 많이 움직이면 비누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거리가 멀면 비누막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2개가 존재성과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재성 이럴 때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사실 그 질문하는 사람은 수학자밖에 없을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괴로워하고 이번에는 존재한다면 몇 개가 있을 것인가. 지금 야구공과 테니스공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편하게 그 실밥이 있는 그거를 제가 철사라고 하겠습니다. 그 테두리, 그 테두리를 비누물에 넣었다 빼면 제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죠. 지금 그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화면이 그 아까 이런 모양의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비누물에 넣었다 빼면 오른쪽과 같은 그런 비누막이 얻어집니다. 비누막이 얻어지는데 걔를 제가 후 하고 불면 터지지 않고 모양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A, B, C가 모두 곡선은 다 똑같은 거예요. 테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A를 후 하고 불면 C처럼 이렇게 곡면이 이동해 버려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즉 이 얘기는 똑같은 곡선에 다양한 비누막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실험을 한 겁니다. 네, 이제 점점 더 괴로운 얘기를 해볼까요?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서 이제 막판에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3차원 구면 공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유클리드 공간, 평평한 공간 속에 있는 비누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3차원 구면 공간은 사실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 그 구면은 2차원 구면인데 그 구면을 여러분들이 3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왼쪽에 그 도넛의 표면 이런 거를 저기 3차원 구면으로 집어넣고 싶어요. 비누막처럼.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 공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1번에서 그 이전에 우리가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컴팩트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구면 공간에서는 컴팩트 할 수 있습니다. 이 컴팩트가 뭐냐 하면은 둘레를 갖지 않고 유한한 뭐 이 정도로 제가 좀 문학적인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그런 공면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자신과 만나지 않는 끝없는 공면, 그러니까 끝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공면은 없다. 그리고 유클리드 공간에 비해서 훨씬 더 덜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정적인 공면이 없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비누방울, 이런 유클리드 공간에서
비누방울이 한 개가 비누방울이 동그랗다라는 것도 사실은 1956년이면 정말 최근이죠.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최근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비누방울은 동그랗다. 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런 비누방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수학자들이 고민한 두 개짜리 비누방울입니다. 네, 대답은 없다입니다. 그래서 비누방울 두 개가 이렇게 뭉쳐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비누방울만 있어야 한다. 이게 2000년대에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당연히 세계겠죠. 세계는 제가 이런 강연을 이제 예전에 몇 번 하고 다녔는데 예전에는 이게 증명이 안 됐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세계의 비누방울이 증명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세계의 비누방울 모양은 이런 형태로밖에 생길 수 없다.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120도 구조도 있고 109.5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아주 기쁜 마음에 그 논문을 읽으려고 했는데 논문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8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수학 최고 저널이라고 불리는 이제 미국 프린스턴에서 나오는 수학 연보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려 있는데 80페이지가 넘게 이 사실 하나를 증명을 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